건축 재생 먼저. 준비됐으면 시작해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목소리 또랑또랑한데? 웬일이시죠? 저희는 문화비축기지를 발표하게 되었고, 다음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화비축기지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해 있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석유비축기지에서 2017년도 문화비축기지로 재생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문화비축기지는 1973년도 중동 전쟁으로 인해 1차 석유 파동이 발생하면서 서울시에서 매봉산 주변에 탱크 5개를 만들어 석유를 비축했던 공간입니다. 당시에 해당 시설은 1급 보안시설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이후 2000년도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 건설이 예정되면서 석유 비축기지가 위험시설로 분류되어 폐쇄되고 2014년도까지 주차장으로 방치되거나 월드컵대교 현장 사무실로 사용되게 됩니다. 2013년도에 서울시에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계획함에 따라 2017년도에 석유비축기지에서 문화비축기지로 새롭게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굴을 통해 문화비축기지의 구축 과정과 핵심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비축기지의 구축 과정은 석유비축기지 구축 과정의 역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구축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문화비축기지는 석유비축기지 발굴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 발굴을 통해 대me어진 차폐 지형을 걷어내는 등 해당 지형의 안반 지형을 노출시켰습니다. 이 발굴을 통해서 건축 계획의 방향과 기준 또한 설정했는데요. 발굴을 통해 석유 탱크 전면에 위치한 차폐용벽 개폐와 탱크 자체의 변형 여부를 결정하고 5개의 오일 탱크 각각에 대한 활용 방법과 존치 형식을 결정했습니다. 공간 설명에 앞서서 건축적 핵심 요소를 짚고 넘어갈 텐데요. 발굴을 통한 안반절개지의 형상은 영역의 경계 역할을 하기도 하고 콘크리트 옹벽은 스스로 조형물로 활용되면서 안과 밖을 가르는 경계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탱크를 보강하거나 구조물로 사용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 부식되는 것들만 인정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비축기지 공간 소개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공간은 첫 번째 탱크인 파빌리온입니다. 첫 번째 탱크인 파빌리온은 발굴 과정을 통해 변형과 해체가 이루어진 탱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탱크는 6번 탱크 자리로 이동했고 해당 자리에는 1번 탱크와 같은 크기의 유리 탱크로 치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위쪽에 위치한 평면도를 보시면 주출입구가 있고 터널 형식의 접근 방식을 통해서 유리 파빌리온 공간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사진과 단면도를 함께 보시면 안쪽으로 갈수록 천장이 높아지고 넓어지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공간은 현재 전시와 워크숍을 진행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피아노 아직 있어요? 피아노 제 기억 속에 없는 것 같은데 있는 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 다음 유리 탱크 한가운데 피아노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나? 한가운데는 뭐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어졌나 보다. 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탱크도 마찬가지로 발굴을 통해 변형과 해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공간은 1층과 2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외부에서 1층 평면도에 있는 진입로를 통해 이동하게 되면 1층 실내 공연장으로 이동하게 되고 2층 평면도의 진입로를 통해 이동하면 경사진 바닥판을 통해서 2층 야외 공연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공간은 2층 야외 공연장이 열린 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탱크를 감싸던 전면의 차폐용 벽이 자연스러운 소리의 울림을 만들어내면서 무대 시설의 주요 구성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 탱크에서는 1973년도 석유비축기지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탱크 원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탱크는 탱크 원형 그대로를 기획 전시장으로 사용한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탱크 자체를 보강하거나 구조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축적 핵심 요소를 찾아볼 수 있는 공간이고 거대한 철제 벽과 파이프를 통해 탱크의 옛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탱크는 이야기관으로 탱크와 옹벽 안반 지형을 통해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허물어진 공간입니다. 탱크의 외부 공간은 상설 전시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탱크 내부는 외부 공간으로서 중정 역할을 합니다. 해당 탱크 이동 동선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면 탱크와 옹벽 안반 지형을 넘나들면서 실내와 실외 공간을 연속해 이동하게 되는데 이는 그 실내의 공간을 회유하는 산책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탱크인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첫 번째 탱크와 두 번째 탱크를 해체하여 나온 두 개의 탱크를 활용해 만든 공간으로서 세 개의 옹벽이 세 개의 원을 그리며 결합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결합의 형태는 기존의 탱크 구축 질서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해당 탱크에는 사무실, 창의 실험실, 강의실, 회의실, 카페테리아 등 공간 내 시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탱크들보다 공간 기능이 선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 사이트를 모두 돌아보았을 때 기존 건축의 원형과 재생을 통해 이루어진 부분들이 서로 잘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았고 재생 건축의 성공적인 사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공적인 사례야? 네. 언제 갔었어? 저희 저번 주 일요일이었나? 날씨 좋았어? 그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사진은 누가 찍은 거야? 대부분 슬빈이가 찍었고 제가 찍은 것도 몇 개 있어요. 도면은 어디서 구했니? 도면은 인터넷에서 구했습니다. 아, 그 정도도 인터넷에 나와? 네, 구해졌어요. 잘했어. 자, 일단 석유빛이,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들을 할 때 비포와 애프터의 그 공간과 장소에 대한 그 의미의 대비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석유 비축 기지,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석유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원. 그렇기 때문에 비축을 해야 되는데 왜 비축을 해야 되냐면 이게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석유 자원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한 그 국가 유지의 그 경각심 때문에 나온 어떻게 보면 석유라고 하는 것이 잘 사용하면 뭐 에너지도 되고 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아스팔트, 플라스틱 뭐 이런 거 만든 자원도 되지만 또 그게 없으면 나라가 갑자기 멈춰버리는 뭐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포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고 비축이라고 하는 건 뭔가 대비한다는 그다음에 비축이기 때문에 양도 어마어마해야겠죠. 그러니까 뭔가 튼튼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그런데 같은 내용이면 같은 최적으로 최대한 많은 양을 담기 위해서는 중요한 원이 효과적인 거고 뭐 이러한 효율성 이러한 것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걸 못 쓰게 되었을 때 안전상의 이유로 더 이상 못 쓰게 되었을 때 여기를 뭘로 갈 거냐 사실 계속 몇 주차 계속 공공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문화 또는 전시 조경 뭐 환경 이러한 부분이 가장 공공의 영역에서 사용하기 유리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점에서 어쨌든 여기서 똑같은 방법으로 문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는데 비축기지 문화를 비축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큰 의미 그러니까 뭔가 좀 힘이 세다고 할까? 그냥 문화를 여기 담아서 보여줄 게가 아니라 비축을 하겠대. 물론 이제 실제로는 이제 비축을 하는 그런 뭐 수장고가 있어서 뭐 비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그런 장기적인 그런 의미를 담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뭔가
석유, 그러니까 뭔가 어떤 단일 품종을 그득그득 채워 넣겠다라고 하는, 그럼 그 채워 넣는 것을 석유에서 다른 걸로 바꾸게 될 때 여기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바뀔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들, 그런 뭐라 그럴까, 어떻게 가볍게 보면 말장난일 수도 있지만 또한 근데 그것이 건축적 장치나 어, 건축적 어휘 또는 어떤 장소와 분위기의 조성, 연출 이런 것들하고 잘 만들어지면 허튼 소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좀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장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있기도 했고 그 전에도 뭔가 공간만 만들어 놓은 느낌이 컸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오는 그런 어떤 네이밍 의미의 해석과 그다음에 공간을 만드는 그런 것까지는 뭐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잘 들었어요. 다음 동혁이네. 예,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저희 건축재생 사례 조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고른 건축물은 부천에 있는 아트벙커 B39라는 건축물인데요. 이거는 이제 경기도 부천시 삼장로 53번지에 있는 건축물로서 이제 여기 건축 개요를 적어놨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도상에 있는 곳인데 이게 버스를 타고 저희는 이동을 했는데 버스가 저 근처에서 내리는 버스가 없어가지고 좀 한 내려서 20분 정도 걸어서 이동을 했고요. 이게 접근성이 1km 좀 안 선을 좋지. 그려놓은 네, 이게 시청역까지도 택시 탔는데 기본 요금 넘게 나오는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네, 그 부천 아트벙커 B39에서 B는 벙커와 부천을 상징하고 개방적인 태도와 마인드를 나타내는 보덜리스 알파벳의 약자이고 39는 벙커의 깊이인 39m와 서각장을 지나는 39번 국도처럼 사람과 콘텐츠, 장소를 연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트벙커는 부천시의 새로운 창의 환경으로서 사람들의 다양한 창의성, 기능과 경험이 공존하고 융합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시민과 대중이 동시대 새로운 예술을 경험하고 다양한 분야 종사자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고 가치를 만들어가는 장소이며 누구에게나 열린 문화적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아트벙커의 탄생 배경과 역사인데요. 이 처음에 1992년 1기 신도시인 부천 중동 신도시 건설과 함께 삼정동 소각장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이제 1997년에 소각로 다이옥신 농도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고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다이옥신 배출로 가동이 중단되었다가 98년도에 저감 설비 공사를 한 후 재가동을 실시하였는데 이제 2010년에 도시의 성장과 함께 소각장 일대가 시가지의 중심 부분으로 들어오면서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공모를 실시해가지고 다시 재생산업을 하게 돼서 2016년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8년에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개관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적 기업인 그 주놀이단이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던 곳이었는데 2020년 말 정도부터 계속 부분적인 휴관을 하다가 2021년 1월부터는 아예 임시 휴관을 하고 다시 개관을 할 때는 부천문화재단 소재로 이제 개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못 가본 거야? 저희가 여기 갔었는데 어. 거의 외부만 보고 내부는 다 잠겨 있어서 아, 못 그래? 들어갔습니다. 여기 네, 내부로 저희가 이날 그 가려면 문화역 서울 284 거기도 갔었는데 거기도 코로나로 닫고 야, 그래서 급하게 인터넷으로 여기로 조사 정했는데 안 여기도 해봤어? 닫아가지고 그 문화역은 너무 작게 써 있었는데 인터넷에 써 있긴 했었는데 저희가 못 보고 가가지고 부천은. 근데 여기는 홈페이지에 그 전시도 분명히 한다고 나와 있어서 아, 그래? 갔는데 놀이단 인스타 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인스타에는 저희가 이제 떠난다 그런 말 써놨더라고요. 홈페이지는 안 써놓고. 그 관리 주체가 바뀌면서 저희 공석인가 보다. 아이고, 네네. 그래 여기 들어가 봐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못 들어가 본 게 좀 아쉽더라고요. 음, 그래요. 네, 그래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아트벙커 B39 입구와 계측 장소인데요. 여기 입구에서부터 기존 쓰레기 소각장의 계측 장소를 그대로 전시해 두었고 건물 외부는 도색을 한 것 외에는 거의 모든 부분을 예전 소각장 모습을 그대로 보존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트벙커의 외부 사진인데요. 여기 크레인과 굴뚝 같은 경우도 도색한 거 외에는 거의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보관하고 전시하고 있고 예, 다른 외부 모습도 역시 그대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1층 벙커하고 로비 부분인데요. 그 1층 출입구로 들어가서 로비를 지나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거대한 벙커의 모습입니다. 그 13, 22, 39m의 웅장한 벙커는 B39의 역사와 장소를 경험하게 하며 쓰레기 소각장에서 창의적인 문화 공간으로 변화하는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내부 B39는 사진이 다른 사람 거란 얘기지 지금 사진이. 네, 거의 다 그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들을 오케이. 썼습니다. 그래요. 네, 그 B39에는 이제 두 개의 전시장이 있는데 그중 주 전시관인 멀티미디어 홀은 벙커 앞에 있는 다리를 지나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공간으로 쓰레기 수거 차량이 들어오던 쓰레기 반입실이었던 곳이 개조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로비를 지나서 야외 전시장인 에어 갤러리가 있는데 이곳은 쓰레기를 태우던 소각로가 있던 곳으로 외부의 벽을 허물어서 열린 공간으로 만들었고 전면 유리로 된 벽은 내부로 자연광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서 B39에서 유일하게 과거의 모습이 없는 공간이 바로 B39 카페 앤 레스토랑인데요. 여기서 요인 송풍실과 기계실이었던 공간을 리모델링하여서 만든 공간으로 벽으로 구획된 공간이 아니라 1층 전체에 오픈된 열린 공간으로서 세미나와 이벤트가 열리기도 하며 소규모 갤러리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분이 남아있는 유인 송풍실은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외부로 내보내는 공간으로 평소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술가의 공연이 열리기도 하고 있고요. 재벙커는 연소된 쓰레기들의 재가 모이던 벙커로 유인 송풍실과 재벙커 모두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해두고 카페와 로비에서 유리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2층의 중앙제어실은 소각장의 모든 설비와 프로세스를 통제하던 곳으로 모든 장비와 기기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소각장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작은 박물관으로 소각장 전체 프로세스가 그려져 있는 계기판 또한 과거에 있던 것을 그대로 보존해둔 것입니다. 네, 3층부터 5층까지는 안전상의 이유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공간으로서 안전과 예산 문제로 인하여 리보넬링을 하지 못하였지만 독특한 분위기로 인해서 영화나 화보 촬영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아트벙커의 도면이고요. 지금 현재 가장 최근까지 전시되었던 것들인데 이제 현재는 코로나로 인하여 임시 휴관 상태이지만 소각장을 재생하여 예술 공간으로 발전시킨 세계 최초의 사례이며 지역의 도시 재생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한 예술인들과 지역 주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의미가 있는 공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단 내가 작년 8월 초에 한번 갔었거든. 그거 네. 잠깐만 보여줄게.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그 B30 그러니까 39m짜리 그 공간에 들어가 봐야 하는데 지금 여기가 뭐냐 이따 보겠지만 여기가 철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여기가 뭐냐면 쓰레기차가 여기 와서 이 문을 열고 여기다가 쓰레기를 집어넣는 그 장소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람들 못 가게 이제 이런 펜스를 쳐놨고 이 철문이 평소엔 닫혀 있다가 트럭이 오면 열리면서 트럭이 이제 후진해서 와서 쓰레기를 뒤로 쏟아내면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쓰레기가 들어가는 장소예요. 쓰레기가 담기는 장소고. 그래서 여기 이제 위에 이제 크레인들이 있어서 이제 쓰레기 이렇게 담아 옮기고 가는 자리인 거고. 아까 봤던 그 철문이 요 높이예요. 여기 저 위에 크레인이 있어서 이제 여기 한가득 모아놓으면 이제
어느 단위를 이렇게 붕 떠서 이제 딴 데로 이제 태우로 옮겨가는 거지. 이제 여기를 내려가면 이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야 이제. 이거는 전시 준비하는 날이었었는데 지금 저 바닥이 쓰레기를 버리면 쿵 하고 떨어지는 제일 밑바닥인 거예요. 그럼 도착하면 여기는 원래 여기가 제일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쓰레기통이었던 거지. 그다음에 여기 살짝 왼쪽으로 보이는 요 부분이 이제 쓰레기가 떨어지는 거, 트럭에 와서 쓰레기가 떨어지는 거. 그래서 아마 이거 누군가 청소했을 텐데 아마 되게 고역이었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쓰레기가 떨어지고 여기에 고여 있고, 그러면 고여 있다는 얘기는 거기서 막 아우 생각하기도 싫은 그 막 이렇게 찌꺼기 되면 이렇게 가라앉고, 그러면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위에 있는 거 어떻게 들어서 이렇게 옮겨가서 소각장으로 가서 이제 태우는 거죠. 그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가 바닥에서부터 저 위까지가 39m란 얘기고, 여기가 들어가서 보면 그냥 그러니까 뭐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공포스럽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39m라고 하는 공간감이 굉장히 이색적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저기 코로나 끝나면 한번 꼭 가보세요. 여기 철문 이렇게 보이지? 위에서 내려다본 바닥의 모습이고, 이거 이제 거기에서 올려다본 하늘의 모습. 까마득하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원래 이제 여기서 뭐 이렇게 뭐 했던 장소를 일부러 좀 정원처럼 뚫어놓은 거고. 여기는 이제 내부 이제 기계실인데, 여기도 이제 어두침침한 전시실로 쓰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사용하는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가 카페테리아 음식이 괜찮아. 그 후기들이 좋더라고요. 근데 관리 주체가 바뀌면 식당도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오케이. 나 갔다 왔다고 자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우리가 공장, 지금 우리 프로젝트가 공장을 제3의 어떤 무언가로 바꾸는 건데,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던 건물이 주는 공간감이 새로운 용도로 만났을 때 어떠한 뭔가 이색적인 이질적인 분위기를 줄 수 있을까? 사실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도 있는 거예요. 우리 프로젝트가 기본적으로 광주가 재생, 보존이라는 부분에 하나 방점이 찍혀 있지만, 한번 이번에 이러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어떠한 새로운 신선한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나 박정현 교수님하고 이제 계속 스터디를 이제 한 달, 두 달 꾸준히 하다 보면 별거 아닌 거가 되게 매력적인 걸로 그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 저기 세희네. 아니지, 승훈의. 공유 보이시나요? 네, 저희는 먼저
건축재생 사례로 대림창고를 갔다 왔습니다. 대림창고는 성수역 성수동에 앞에, 네, 성수동에 있는 대림창고고요. 성수역 앞에서 도보로 1, 2분 정도면 갈 수 있고, 연면적이 1252제곱미터 정도 되고, 총 3개 층으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고, 지금은 카페 및 음식점, 그리고 갤러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저희 커피 먹고 나왔어요. 이거, 네. 네, 사진 다 저희가 찍은 거예요, 직접. 음, 먼저 대림창고가 성수동에 위치한 이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1960년대 이전에는 대부분 반농사 지역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그, 그때는 이제 서울 중심지와 멀어서 주로 논밭이 많이 위치했는데, 그 이후에 경제성, 노동성, 도심 접근성을 바탕으로 작은 제조업체들이 자연스레 하나둘씩 모이게 되었고, 70년대 서울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대형 업체들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일대를 다시 준공업지구로 설정을 했고, 1980년이 되면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으로 인해 주거지역이 늘어나면서 준공업지역을 해제하고 공장들을 다시 서울 외곽으로 이전시켰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가까워지면서 IMF가 터지고 그 여파로 도시형의 전통 산업인 수제와 자동차 정비 산업을 중심으로 재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대림창고 근처는 성수역이 위치하고 그 주변은 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업무구역, 그다음 공업지역 등 여러 종류의 용도로 구성되어 있는 걸 이 다이어그램에서 보실 수 있는데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 대림창고가 위치한 곳입니다. 이 점 찍기는 누가 한 거야? 이건 저희가 그냥 구한 거예요. 아, 니네가 한 게 구글에서. 아니고 저희가 해서 뭐 네. 저희가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 어, 여기 구 자체 단체에서 한 이 지역 재생 발전 계획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대림창고는 카페로 다시 재개장하면서 4개의 전략을 어, 4개의 전략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먼저 전시 공간, 상업 공간, 커뮤니티 공간, 시금 공간 이렇게 4개라고 합니다. 전시 공간은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후원하는 공간으로 여기 작품 전시를 실제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입구 앞에서 신인 작가 후원비를 직접 모금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상업 공간은 이런 작품과 시금 판매를 하는 공간으로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은 작가와 고객이 만나고 카페 이용객들끼리 만나는 공간으로 이용되는 거고, 근데 상업 공간은 그것을 모두 판매한다는 그런 공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대림창고를 리모델링 하신 대표인데요. 인기 작가는 많은 사람들이 봐야 탄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따로 갤러리에서 이들을 전시하거나 홍보해주지 않고 사람들이 자연스레 모이는 공간을 이용해서 신진 작가들을 홍보해주는 목적으로 갤러리를 계획했다고 하십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직접 가서 봤을 때 찍은 사진들인데요. 제일 첫 번째 사진은 대림 창고로 이용됐을 때 간판이 아직 남아있는 모습과 가운데 사진을 보면 그때 지어진 철골이나 뭐 벽체들이 그대로 이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벽돌벽도 어, 노, 보수 과정만 거쳐서 다른 벽돌을 끼워 넣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조사한 도시재생 사례는 창신동에 위치한 산마루 놀이터입니다. 동묘압역과 동대문역에서 각각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어린이 도서관과 놀이터, 전망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진만 건축사무소에서 설계를 맡았습니다. 잠깐만 대지 저 면적은 그건 좀 이따가 대림창고 넘어갈까요? 건축 재생 먼저 끝내고 네. 일단은 성수동 오케이
대림창고. 요 대림창고는 어쨌든 지금 공장을 갖다 쓴 거잖아요. 그지?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우리가 하게 될 공장을 갖고 무언가를 한다라고 할 때 그 공간의 모습, 그 공간의 틀이라고 하는 게 아마 이런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방형, 직사각형의 평면을 가지고 양쪽으로는 벽이 있고, 그다음에 양 끝으로 이제 출입문이 있고, 그다음에 천정은 박공지붕을 만들기 위해서 트러스를 만들고, 근데 그 트러스가 뭐 최근에 지었으면 철제일 것이고 연식을 가졌으면 목재일 것이고 이런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아마 길이 방향으로 긴 거를 어떻게 꾸밀 거냐. 그럼 이 대림 창고도 그 길이 방향을 이렇게 좀 뭐 절단을 내서 쓰나요? 아니요, 그냥 그대로 길게 쓰고 있었어요. 이 전체가 다 홀로. 네. 그지? 네. 그러면 모든 게 다 개방되어 있는, 그렇다면 소음도 다 공유가 되는 거고 채광이나 온도나 이런 것들도 다 공유되는 공간이겠죠. 네. 그러니까 아마 사람이 많으면 좀 시끌벅적하겠지. 대신에 어떤 공간이 크니까 아마 이렇게 깝깝하다,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 좀 덜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를, 근데 다만 이거를 잘게 나누게 되면 마치 편복도식 아파트 뭐 그런 느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방향으로 긴 장방형의 평면을 어떻게 나누어서 쓸 거냐. 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참조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아마 부분적으로 복층도 가능할 거예요. 천정고가 꽤 높기 때문에. 뭐 근데 이제 그걸 다 전체적으로 다 뭐 복층으로 나누어 버리면 아래층이 굉장히 채광도 그렇고 환기도 그렇고 열악해질 거고. 그런 부분에서 좀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 재생은 여기까지 해서 일단 일단락을 짓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공장이든 뭐든 다시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어떤 원래 있던 장소의 공간, 그다음에 어떤 원래의 어떤 장소성, 그다음에 기능, 의미의 해석, 그다음에 현대적인 어떤 번안,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참조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시재생은 이렇게 합시다. 지금 발표한 팀들의 역순으로 승훈의, 동혁이네, 은석이네 순으로 도시재생을 하고, 그 다음에 아직 못한 팀, 저기 어디야, 세인애하고 승용이네였나? 일단 그렇게 그 순서로 진행을 할게요. 이어서 네. 해봅시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저희가 도시재생으로 간 곳은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산마루 놀이터고요. 동묘앞역과 동대문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걸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과 놀이터, 전망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진만 건축사무소에서 설계를 담당했습니다. 대지 면적은 2220제곱미터고 건축 면적은 815제곱미터입니다. 먼저 이 지역은 흔히 말하는 달동네로 보이는 지역인데요. 2005년에 뉴타운 후보지로 서울시에서 선정이 되었고, 새로 재개발을 목표로 하였지만 2013년도에 정부와 갈등을 겪으면서 최초로 주민들의 노력으로 뉴타운 후보지에서 해체되었습니다. 2014년에 주민들이 마을에 대한 애정과 적극적 참여 의사를 보여주며 도시 재생 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2015년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었으며 2016년에 탐방로가 조성되고 복지시설이 설계되었습니다. 그중에 일환으로 어린이 복지시설인 놀이터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동네는 동대문역과 동묘앞역에 위치한 동네로 봉제산업이 아직까지도 중심지가 되고 도로는 대부분 가파르고 좁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노후화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놀이터에서 내려다본 사진인데 다가구 다세대 주택 중심의 노후 주거 환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산마루 놀이터는 산 꼭대기라는 의미의 산마루에서 그 뜻을 따왔고요. 봉제산업의 중심지라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해서
골무 모양으로 이 건축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름 풀무골무라고 불려집니다. 우리가 놀이터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미끄럼틀, 시소, 그네와 같은 흔한 놀이기구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자연을 소재로 한 놀이터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시키는 그런 놀이터로 지어졌습니다. 또한 주거 지역과 매우 밀집해 있어서 지역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의 지속적인 참여가 수월하고 주변 환경과는 다르게 넓은 커뮤니티 공간을 생성합니다. 여기 보시면 놀이터 명패도 골무 모양으로 생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산마루 놀이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보고 온 6가지를 대표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는 사진은 풀무골무 내부에 위치한 정글짐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글집 내부는 관람을 못하고 겉에서밖에 사진을 못 찍었는데요. 풀무골무 안으로 들어가면 나선형으로 이렇게 한 번에 옥상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이 오르막길을 어느 위치에서나 정글짐으로 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풀무골무 바로 앞에는 모래놀이터가 되어 있고 풀무골무 반대쪽 앞에는 황토놀이터가 있어서 아이들이 직접 흙을 만지고 뛰어놀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전망대에 서서 보면 이 동네 전경과 도시의 경관을 볼 수 있습니다. 풀무골무 오른쪽 편에는 광장으로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곳에서 지역 행사도 많이 열린다고 합니다. 보물찾기라는 이 조형물도 일종의 정글짐이나 뭐 미끄럼틀 정도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내부 평면도랑 내부 예상 조감도인데 이런 식으로 오르막길로 되어 있어서 정글짐 원띠로도 들어갈 수 있고 한 번에 이 옥상 전망대에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안에 들어가서 지하로 내려가면 지하에 큰 어린이 도서관이 있는데 아쉽게도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면도입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가봤을 감사합니다. 때 네, 놀이터가 신선했어? 그 풀무골무 생김새 때문에 조금 네, 신기하긴 했습니다. 생김새보다도 정말 여기서 네, 어린이들이 놀았을 때 네, 놀기에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아까 설명에서 뭔가 창의적이고 뭐 그런 놀이터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야. 네, 네. 응, 진짜 보기에 그러냐는 거지. 가봤으니까. 어, 정형화된 모습은 아니고 아까 설명한 이 보물찾기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미끄럼틀인가 해서 봤는데 미끄럼틀도 아니고 계단으로 구성된 좀 특이한 조형물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아이들 뛰노는 모습이랑 뭐 모래성 만드는 모습도 봤는데 꽤 그래도 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잘 놀고 있구나. 좀 상상력이 보이는구나. 조금은 그렇기도 하고 정글짐이 그렇습니다. 그 뉴욕 미술관처럼 동글동글하게 동선이 올라가게 돼 있어서 음, 그런 점이 좀 재밌었습니다. 음. 이게 정글짐이 다 안에 벌집 모양처럼 육각형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사용하는 모습을 봤으면 조금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긴 했어요. 음, 음, 그 설명이 아까 했던 요거 앞 페이지인가 있던 설명이 나는 좀 너무 뭐랄까 되게 관공서스러웠어 잠깐. 봐봐. 이 설명이 네, 그냥 일단은 형태가 특이한 건 인정. 근데 이게 어린이 입장에서 본 놀이터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관리자 입장에서 설명한 그 놀이터 설명으로 읽혀져. 응. 음, 그러니까 요즘 놀이터 가봐서 알잖아. 어? 내가 가보지 네, 않아도 지나가봐서 알잖아. 얼마나 재미없게 생겼냐. 바닥에 모래도 없고, 어? 그네, 그네에는 테두리 빡빡 쳐 있고, 미끄럼틀 있고, 뭐 그 정도잖아. 네.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재밌으라고 이제 뭐 미끄럼틀에 뭐 이렇게 어? 이렇게 사다리 같은 거 붙여놓고 뭐 이렇게 계단도 이렇게 널찍하게 해놓고 뭐 네. 그러니까 뭔가 그 어떤 기구를 통해서만 놀 수 있는 그 놀이터가 나는 되게 식상한데 일단 여기는 그런 거를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태도. 저기는 저 지금 플라스틱 요 사진에 플라스틱 미끄럼틀은 저거 없어서 못 노는 애들이 있거든. 아니 저게 없이 무슨 놀이터냐 하는 게 있거든. 그래서 뒤늦게 갖다 놓은 것 같고 그거를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신선한 시도. 근데 여전히 어쨌든 뭐 흙이 있는 모래가 있는 마당과 황토가 있는 마당. 여기가 특이하긴 하지만 어쨌든 내부에 뭐 원형 램프하고 정글짐 좀 독특하게 생긴 정글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뭔가 새롭거나 위험하거나 뭐 매력적인 이런 놀이일까라는 조금 의심은 들어요. 근데 어쨌든 저 골무처럼 생긴 저 놀이터 내부 공간이 밖에서는 뭐 저거 뭐지 방공호지 싶다가도 안에 들어가면 하늘로 열려 있고 정글짐이 가운데 떠 있고 사방으로 램프가 돌아가고 그런 뭐 좀 이색적인 체험일 것 같긴 해. 그럼 저걸 통해서 제일 윗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올라갈 수는 있는데 저희는 못 올라가봤어요. 요게 그 저기 뭐지? 채석장 전망대 그거 같은 건축가예요. 발표를 들었나 모르겠는데 조진만 소장이 요때 요걸 연거푸하면서 이렇게 조금 이슈가 됐었어. 오케이. 잘했습니다. 다음 주 준비하고요. 본 것처럼 같은 놀이터, 같은 카페, 같은 도서관을 하더라도 뭔가 개념이나 방향성을 바꾸면 그것도 또한 좀 새로운 시도가 될 테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합시다. 자, 파랑 고래. 음, 네, 발표 시작할까요? 네, 하세요. 네, 저희 조는 도시 재생의 사례로 신촌 파란고래를 답사했습니다. 다음. 한비가 발표하는 거야? 네, 한비도 발표해? 네. 이 파란고래는 서대문구 연세로 창천문화공원 안에 위치하여 있고, 이곳은 신촌역 1, 2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4분 정도 걸립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있고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 파랑고레이 건물이 들어서게 된 배경은 2015년에 도시재생 시범 사업으로 5곳을 선정하였는데 그중 하나로 서대문구 신촌동이 선정되었습니다. 신촌은 과거에 청년들이 낭만을 즐기는 장소였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철거되거나 새로 생겨나는 곳들이 있는 반면에 개발을 거치지 않아 인적이 드문 상태로 방치된 곳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곳이 이곳인 창천문화공원이었습니다. 이 창천문화공원은 취객, 노숙인 등 노숙인들이 막 점령해 있어서 공원으로서의 휴식 공간의 기능을 잃어가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으로 남아 있었고 이 일대는 대학생 청년들이 몰리지만 건전한 청년 문화를 이어갈 공간들은 부족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창천문화공원 안에 있던 경로당 자리를 도시재생 시범 사업을 계기로 2016년에 허물어 버리고 신촌 지역의 대학 문화를 상징하고 대학생, 청년,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삶의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문화시설인 파랑고래라는 건물을 2019년에 세우게 됩니다. 다음. 이 파랑고래는 신촌 지역 대학생들의 문화적 중심이 되게 하고 청년 활동을 통한 지역 정체성을 소생시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신촌 도시 재생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활동가의 청년 창업 일자리 창출을 우선시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또한 청년만의 개성 넘치는 문화의 중심이었던 신촌은 예전에 활력을 잃은 상황이었지만 이 시설을 통해 신촌의 청년 문화 정체성을 살린다는 점에 의의를 두었고 기획부터 쇼케이스까지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시키며 지역 주민과 대학생, 청년들이 함께하는 문화 공간을 지향하며 단순 참여형보다 직접 기획부터 운영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청년과 대학생의 특성을 살린 참여형 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해
청년들의 관심을 이끌어가는 데 주목했습니다. 다음. 이 파란 고래 입구를 보면 고래의 입모양을 닮았고 건물 외관과 청년의 맑고 푸른 이미지를 묶어 파란 고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메탈 소재의 외벽 피사드로 둘러싸여 있는 이 파란 고래 건물은 개성 있는 건축 소재를 사용해 공원 속에서 조각품처럼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청천문화공원에 시민들이 편히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공원과 건축의 경계를 허문 이게 앞에 열려있는 공간으로 설계된 이 건물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활동의 흐름을 강화시켰습니다. 다음. 지하 1층과 지하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파란고래의 건물을 층별로 보자면 바닷속 연습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하 1층은 청년들의 잠재적인 재능을 이끌어내도록 도와주며 지역 문화 예술가들을 위한 음악 연습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여러 악기들이 있는데 악기는 사전에 신청을 한다면 이용 가능하고 1층 그 외부에서도 이 악기들로 연주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네, 1층의 고래마당은 파란 고래를 방문하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야외 공간으로 되어 있고 계단은 방문객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며 계단 밖 야외 공간은 공연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공연 때 계단은 휴식 공간이었는데 공연 때는 계단은 객석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곳은 지역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파란고래 2층은 방문객들을 위해 간단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웰컴 라운지와 스터디 모임이나 소규모 강좌를 할 수 있는 파란고래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웰컴 라운지 공간에서는 청년들끼리 모임도 가지고 정보도 교류하며 소규모 강좌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방문객들에게 신촌 지역과 청년 문화의 소식들을 전해주는 공간이며 파란고래실은 약 3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모임 공간으로 원데이 클래스나 토크 콘서트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다른 층들은 사전 예약을 통해 대관할 수 있는데 이 2층에 있는 공간들은 따로 예약 없이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미리 신청을 하고 인원수 제한을 두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층인데요. 이 3층에는 운영 사무실과 휴식을 가질 수 있는 5개 공간이 하늘 오아시스 그리고 큰 규모의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곳인 꿈 이름홀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꿈 이름홀 공간은 파란 고래실보다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 약 6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홀에서는 기획 전시,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그동안 신촌 지역들은 부족한 문화를 확보하고 도시 공간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요. 이 파란고래 건물은 그동안 추진해온 신촌의 플레이버스, 창작 놀이센터, 문화발전소의 공간들과 함께 청년 문화를 위한 예술 벨트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음, 다녀온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뭐 하는 데야? 그러니까 청년들의 약간 뭐지, 그냥 체험할 수 있는 문화센터나 약간 그 스터디 모임 할 수 있는 곳인데 저희가 약간 2층밖에 못 가봤어요. 다른 곳은 코로나 때문에 원래 그 사전에 신청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가 어, 딱 그래도 그냥 들어가서 우연히 거기 계신 분들이 그냥 2층만 볼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해서 2층밖에 못 봤어요. 그러니까 외관이 독특하다. 약간 외관이 이색적이다라고 하는 건 인정. 물론 디자인은 뭐 더 뛰어날 수도 있지만 뛰어날 필요도 있었겠지만 내부 공간이 뭔가 이런 뭐 청년들에게 뭔가 역할을 하고 기회를 주고 하기에는 그냥 무슨 이렇게 동사무소 그 문화센터 같은 느낌인데 나는 구청 구청에 있는 무슨 이렇게 문화 전시 시설 그런 느낌인데 어때 느낌이?
아, 근데 이거 약간 외부 동양미래대 말고는 앞에 있으면 나 되게 잘 쓰겠다 그런 느낌 들어. 담비, 네? 어, 아, 대답 좀 해봐. 근데 여기가 약간 그 청년들의 그냥 그런 그 지원하는 프로그램들만 있어가지고 공간 약간 그런 재생 사업 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냥 뭐 어쨌든 내가 사례를 주고서 뭐 한비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뭔가 형태가 새로운 만큼 내부도 좀 더 좀 새로웠으면 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노숙자 몰아내려고 노숙자 몰아내고 깨끗한 장소 만들려고 뭐 하나 이렇게 반짝반짝한 거 갖다 심어 놓은 게 아닌가 싶어. 내부 공간이 그 외형에 비해서는 너무 심심하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이 동네에 뭔가 뭐 이거 뭐 이런 방편이라도 필요했다 뭐 이런 얘기를 이해해야 될 것 같네. 응. 근데 우리는 한빈이 이거보단 잘하자. 네. 그래요. 수고했고 다음에 슬빈이네 합시다. 네. 음, 세운상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세운상가는 세상에 세운상가에서 뭐 할 거야?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옥상인지 브릿지인지 뭐 저기 앞마당인지 아, 발표요? 세운상가 중에 세운상가 다 할 거 아니잖아. 그 새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 그냥 어떤 게 있는지랑 배경이랑 그리고 저희는 약간 뒷부분에 저희가 직접 가서 느낀 부분들을 좀 넣어서 아니 그러니까 제목만 네. 보면 세운상가 다 연구한 것처럼 해갖고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네. 알았어요. 네. 세운상가는 세상의 기운이 다 모여라라는 의미로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 타운입니다. 이 건물이 막 지어졌을 당시 연예인과 기업가 등이 입주하면서 이곳에 사는 것이 일종의 부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상가는 소규모 제조업이 모여있는 형태로 작은 규모의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세운상가는 김현옥 서울특별시장과 김수근 건축가의 협업으로 지어졌으며 1층에서 4층은 상가로 5층 이상은 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운상가는 다음과 같은 총 8개의 건물들을 통칭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운상가가 지어지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지역은 국가적 제2공간인 종묘와 인접해 있어 식민지 전반기까지는 각종 상가와 제조업, 일부 주거지와 공공시설 등이 입지한 장소였습니다. 식민 말기 전쟁을 원인으로 식민 정부에 의해 강제로 소개되어 거대한 공지로 남아있던 공간이 해방과 6.25 전쟁 이후 국유지로 편입되고 이곳에 피난민들이 모여 판잣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후 1966년 서울의 대개조 프로젝트의 시범으로 세운상가가 생성되면서 상가 주변은 점점 다양한 업종들이 지적하게 되면서 복잡하게 얽힌 현재의 경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세운상가는 국내 유일의 가전제품 상가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세운상가는 강남개발과 도심에 조성된 대형 백화점들 그리고 용산 전자상가의 건설로 쇠락하게 되었으며 이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08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세운상가 개발 계획으로 본격적으로 세운상가가 철거가 시작되었다가 입주민들과의 보상 문제로 연기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운상가군의 제일 앞에 있던 건물인 현대상가가 철거되고 녹지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이후 세운상가는 2017년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다시 세운 프로젝트로 인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 자료는 2010년 자료로 상가 내부 및 그 일대가 매우 낡고 오래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세운 프로젝트는 허물고 다시 짓는 개발이 아닌 고쳐서 다시 쓰는 도시 재생을 통해서 새롭지만 낯설지 않은 공간으로 변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을 합쳐 이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상가에 새로 들어오게 된 프로그램들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각각 공간, 보행, 산업, 공동체로서의 재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의 협업이 가장 잘 일어나고 있는 프로그램은 세운 메이커스 큐브와 수리수리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운 메이커스 큐브는 젊은 혁신가들인 메이커들이 세운 상가 내의 부품들과 장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고, 수리수리 협동조합은 오래전부터 세운 상가에 있었던 수리 장인들과 청년들이 협력하여 오래된 전자제품을 수리해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전통 장인과 메이커들의 협업이 가장 잘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3가지 정도 조금 더 볼 텐데요. 다시세운광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현대상가가 있었던 위치로 2008년경에 철거되고 초록띠 공원으로 조성되었다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다시세운광장으로 변모했습니다. 현재 다시세운광장은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운옥상은 서울 도심의 360도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원래 굳게 닫혀있던 공간이 다시세운 프로젝트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 공간입니다. 주변 건물들이 낮아 북악산과 남산, 종묘와 시가지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이 공간은 공연이나 작은 시장으로도 활용됩니다. 세운 베이스먼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 캠퍼스 세운 베이스먼트는 서울시립대학교 세운 캠퍼스로 세운상가 지하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보일러실을 재단장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서울시립대의 공공기기센터로 때로는 건축학부의 수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전시장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직접 세운상가에 방문했을 때 느낀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세운상가에 도착해서 들은 느낌은 삭막하다였습니다. 다시세운광장의 경사는 생각보다 높았고 텅 비어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다시세운 보행교의 경우 공중에 지은 것임에도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길을 오기까지의 세운광까지가 세운광장을 지나서 3층까지 오르고 올라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때문에 인구 유입이 잘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새로 들어온 프로그램들의 절반 이상은 건물 내부가 아닌 이 보행교 사이드에 위치한 큐브에 있었습니다. 또 세운 옥상도 잘 정리가 되어 있었지만 미리 알고 오지 않으면 오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뒤쪽에서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옥상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그닥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리가 잘 안 되어진 그 일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운 베이스먼트는 건물 내부 깊숙이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진입이 가능했는데요. 보일러실을 탈바꿈시킨 것이기 때문에 위치가 깊숙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표시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이곳을 찾기까지 굉장히 헤매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음으로 세운상가 내부의 모습입니다. 외부에 비해서 내부는 상대적으로 많이 초라해 보였고 그 때문에 겉에 보이는 외관만을 포장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에 보이는 5번째 사진에서는 건물의 낡은 부분들이 정말 심하게 느껴졌던 장소였고 건물에 무엇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었던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운상가 주변의 모습입니다. 세운상가의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인데 마치 판잣집을 연상하게 했습니다. 건물들은 낡아 있었고 벽들은 갈라지고 뜯어져 있었습니다. 세운상가의 주변 풍경까지 고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이질감을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운상가는 그저 외관만을 포장하였고 도시재생이라고 만든 보행교와 옥상은 인구의 유입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막상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관리도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거나 지역 자원의 활용 등을 통해서 사람들의 유입을 늘려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는 이 사례를 도시재생에 실패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되게 빡빡한데. 응? 일단 여기서 이 세운상계의 경우는 이게 60년대 지은 거잖아. 세운상가 몇 년도 건립이죠? 앞에 연약 없었나? 68년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50년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오래된 구도심에 있는 건물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건물이 되게 커서 소유주, 물론 이제 뭐 호텔 같은 호텔 같은 큰 단위 큰 시설도 있지만 상가들 개인 소유들이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들을 다 데리고서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주변은 주변도 다 그 오래된 어떤 사업 점포들 또는 공장들이기 때문에 어, 뭔가 그러니까 너무 오래되고 복잡해 그 자체로. 음. 그리고 여기는 주거하고 달라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의지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으면 모를까 여기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그럼 뭐 깨끗하게 해서 뭐 이렇게 불도저로 미루고 새로 지어야지에 대한 요구나 아니면 여기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내 돈은 뭐 그렇다고 해서 뭔가 자비로 부담하기에는 또 워낙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어려운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고 가야 되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운 상가가 갖는 건축적인 의미 60년대 후반에 유럽에서도 하지 않은 근대 건축의 어떤 매머드한 엄청나게 큰 근대 건축을 지었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그게 도심 한국의 서울의 구도심의 한복판에 지도로도 항공사진으로도 보이는 굉장히 큰 어떤 구조물을 세웠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1층은 자동차, 2층은 보행자, 그래서 2층에 이제 테라스처럼 긴 외부 공간이 있고 최근에 와서 그걸 이제서야 50년이 지나서 그 블럭들을 연결한다고 이제 브릿지를 만들고 있죠. 이제 그러한 어떤 건축의 역사, 도시개발의 역사, 그다음에 다양한 소유주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아마 그 기대한 만큼의 그 그림은 아니었을 것인데 물론 이제 문득 공간 부분적인 세부적인 공간들을 보면 그 60 건립한 당시 그러니까 70년을 전후한 시기의 그런 어떤 건축의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의미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몇 가지 뭐 그 세운 광장이라든지 뭐 옥상이라든지 뭐 브릿지라든지 뭐 내부에 있는 어떤 좀 새로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분적이지만 그걸 통해서 앞으로 내부에서 좀 더 큰 적극 주체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는 그런 시설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너무 뭐라고 하지 마. 누구도 이거 쉽게 풀 수 없는 거야. 내 거가 아닌 이상.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음 팀은 세희내 준비하고 아마 브릿지가 연결돼서 들어가는 그 구도 브릿지 아직 공사 중일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아마 거기를 2층으로 쭉 걸어 다니다 보면 뭔가 좀 재미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1층으로 다니던 사람이 뭔가 2층으로 블럭 4개니까 굉장히 긴 거리지. 그게 한 2km 되나? 1.5km 되나? 그런 거는 좀 이색적인 체험이 될 것 같아. 그 아트 벙커의 그 벙커 39m짜리 느낌과 마찬가지로. 오케이. 그럼 자동차 합시다. 자동차 산업정보센터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서울대 조성동구 자동차 시장 1기를 유치하고 있고요. 면적은 대략 1000제곱미터이고 시상 3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관일은 2017년 10월 21일입니다. 발표 순서로 지역 현안, 지역 특성 및 도시재생 유형 검토, 재생 잠재력, 계획 방향 및 기대 효과, 연역, 출발 프로그램, 문제점 등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센터가 들어서기 전에 지역 현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안평 일대 중고차 매매 단지가 1979년에 준공된 이후로 3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은 물론 산업과 지역 스케일을 초래했습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 대상이자 시민들이 찾지 않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고 또한 판매 공간 및 보관 창고 등의 인프라가 부족한 환경이어서
물리적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매매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면서 후진적인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했고 온라인 쇼핑몰, 수도권 매매단지 등의 타 매매단지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수출에 비해 물류 지원 기능이나 인력 시스템과 같은 지원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객행위나 허위 매물 등으로 장안평 일대 전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지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장안평 일대는 중고차 매매, 자동차 정비, 부품 상가 등으로 서울 내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적응하지 못했고 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산업을 활용한 재생 전략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선 지역 현안의 상황에서도 장안평은 여전히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지역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여러 조합들이나 상인회들이 존재하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근린재생 중심 시가지형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장안평에는 중고 자동차 관련 업종이 밀집되어 있고 중고차 매매 10%, 부품 판매 매출의 70%, 부품 제조 매출의 80%가 해외 시장에서 발생하는 것을 보면 향후 수출 부문에 특화된 도시 산업으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획 방향으로는 매매 환경 선진화를 위한 현대화 추진, 물류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 물류시설 확보, 상업지원센터 조성을 통해 수출 지원 확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으로 수출이나 여러 정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고 중고차 딜러와 같은 지역 산업체 종사자 교육을 통해 지역 산업의 신뢰를 구축하며 지역 산업 홍보 및 자동차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방문객 유입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산업 종합센터의 연역을 소개하겠습니다. 2015년 센터 조성 계획이 수립되었고 16년 7월에 실시 설계가 이루어지고 10월에 착공하면서 17년 10월에 준공 및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1층에는 자동차 문화 체험장으로 자가 정비 체험, 전시, 모임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1.5층에는 센터 내 테라스 중 가장 넓은 테라스인 장이 있습니다. 2층에는 약 40명 정도 수용 가능한 강의실이랑 테라스 안 쉼터가 있습니다. 3층에는 회의나 간담회 등을 진행할 수 있는 회의실과 소모임실이 있고 소규모 미팅이나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상담실, 도시재생을 주제로 운영되는 전시장이 존재합니다. 3층의 외부로 나가게 되면 테라스 평화를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찾던 중에 4개월 전에 기사였던 2020년 11월 16일에 쓰여진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이 센터가 종사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타지역 업체를 교육하는 등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진과 같이 자동차 조형물이 잘 관리되지 않는 모습 등이 사업의 효과를 체감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저희가 답사를 갔을 때도 지하철역에서 나와서부터 센터까지 그 전에 문제점이었던 호객행위가 여전했고 센터 바로 앞에서 담배를 피는 등의 보여지는 이미지들이 방문객 유입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어린이 공원이 자동차 매매 산업의 중심지인 만큼 실효성이 없어 잘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었다고 생각했기에 자동차 산업 종합정보센터를 재생하는 것이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생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린이 공원의 주요한 공간이나 의미 있는 부분을 디자인 요소로 뽑아내거나 인용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도시 재생에서 이 장안평을 사례를 같이 포함시켰던 거는 아무래도 여러 도시 재생의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지만 그 지역에서 제일 잘하는 거를 조금 더 지원해주는, 자극해주는 그러한 방식이
가능하다면 아마 장안평은 자동차 중고차 매매 시장으로 워낙에 유명했기 때문에 역사도 그리고 서울 시내 안에 있고 이런 부분을 좀 표면에서 좀 더 끌어내서 부각시키는 작업이 필요했을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런 아이템을 선정해서 진행했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그 자체의 의미를 두고 싶었고 디자인에 대해서는 조금 뭐 생각할 여지가 아직 많이 있는 부분 미진하거나 좀 이렇게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지역에서 잘하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 또는 그 지역에서 잘하는 것 뭐 이러한 것들이 부족한 걸 메꿔주고 잘하는 걸 부각시켜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찾는 일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잘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한 팀 남았는데 팀인가요? 승용이네. 승용이네 맞아? 네, 저희 발표 안 했습니다. 해주세요. 네, 공유할게요. 공유 됐나요? 오늘 수빈이 목소리 짱짱한데?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도시재생 사례로 창신동에 위치한 이음피움 봉제 역사관에 다녀왔는데요. 이음피움 봉제 역사관은 서울 도시재생 1호로 창신 숭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거점 시설입니다. 건축 개요로는 2018년 4월 달에 준공되었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중점 경관 관리 구역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이며 대지 면적은 252.1제곱미터, 건축 면적은 150.95제곱미터입니다. 창신동의 이미지는 창신동의 이미지에 대해서 발표하자면 이음피움 봉제 역사관으로 가는 길에 창신동 마을에서 원단을 실은 오토바이들과 작은 봉제 공장들 그리고 노후화된 주택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창신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살펴보면 창신은 종로, 동대문, 창신동, 홍량리까지 점차 생겨나면서 일대 광장시장이 대규모 포목시장으로 번성하게 되었고 상권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 후반 청계천 주변 봉제 공장들이 창신 숭인으로 대거 이동하였고 우리나라의 봉제 산업과 창신 숭인이 동시에 급성장하였습니다. 2000년대 전후로 봉제 산업이 중국, 동남아 등 저임금 국가로 옮겨가면서 지역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했고 그 후로 창신 숭인의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노후화로 인해서 서울, 강남, 강북 간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뉴타운이 시작되었고 창신 숭인이 지정되었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뉴타운 지구 전체가 해제되었습니다. 2014년에 국토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준비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행정의 지속적인 대화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력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최초 지정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 굴곡이 있었던 창신동은 도시재생이 좋은 사례로 느껴지는 이유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심하고 참여라는 점이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두고 민간 전문가가 근무하면서 공공하고 민간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조성이 되었고 지역 주민에 의한 마을 배움터, 주민 공모사업, 주민 협의체 등의 주민의 자립적인 노력들에 큰 의미가 실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도면을 살펴보자면 이음피움 역사박물관은 입구가 지하에도 나 있는데 직접 방문했을 때는
계획된 동선대로 지하 1층으로 저희가 출입을 하였습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봉제 체험을 할 수 있는 봉제실이 있는데 한켠에서는 다양한 봉제 기계들이 놓여 있고 재봉사분들이 옷을 재봉하고 계셨습니다. 또 다른 한켠에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접 체험을 해봤는데 저희가 문구와 글씨체를 정해서 장치에 입력하면 기계가 작동하면서 자수를 넣는 체험을 하였고 손으로 바느질해서 키링이나 브로치 같은 거를 만드는 체험도 저희가 해봤습니다. 이외에도 공업용 기계미 쓴 재봉틀을 거는 뭘로 쓸 수 있는 거야? 손수건이야? 저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옷 같은데 나이키 같은 거 자수 박혀져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옷이나 그런 넣고 싶은데 손으로 안 하고 기계가 어떻게 하는지. 저거는 니네가 만들어 온 거지. 그래서. 네. 근데 저거는 뭐 했어? 뭐 용도가 있는 거야? 기능이 있어? 손수건이라든지 뭐 행주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냥 추억입니다. 추억. 이 외에도 공업용 재봉틀을 체험한다든지 키링이나 싸게 단추, 컵 슬리브 만들기 같은 상시 체험들이 있고 특별 체험이나 단기 체험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어 창신동이라는 지역 특성을 경험을 하면서 느끼기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상 1층에는 전시실하고 창고 다목적 홀이 있는데 전시실은 여러 봉제 기법이 적용된 옷들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다목적 홀에는 지역 명소와 행사들에 관한 팜플렛들이 놓여 있었고 이것들이 지역 홍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2층과 3층의 평면도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보이드 부분인데 기획 전시실의 2, 3층을 관통하는 보이드 공간이 개방감과 공간감을 주어서 전시물들을 더욱 극적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었고 연결된 벽에 그 높은 벽들에 창신동에 대한 세월이 담긴 사진들과 뭐 설명들 그리고 그런 역사적인 부분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어서 처음 가보는 창신동이었는데 파악하기 쉬웠습니다. 2층에 주로 창신동의 역사에 대한 사진과 설명이 있었고 3층과 1층, 3층에는 1층과 같은 봉제 기법이 적용된 드레스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3층의 테라스로 나와서 야외 계단을 통해 4층으로 올라가면 큰 창이 나 있는 카페가 나오는데 현재는 관련된 영상을 틀어주는 공간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3층과 4층의 테라스, 4층의 카페에 있는 그 큰 창을 통해서 창신동의 전경과 채석장을 한눈에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음피움 봉제 예술관의 외벽의 가로 줄무늬는 사진으로 보이는 것처럼 실이 돌돌 감긴 실타래와 석재를 층층이 쌓아 만든 낙산 성곽을 형성한 것으로 지역성을 살린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신동 이음피움 봉제 역사관은 방문객과 인근 주민들에게 상설 전시와 기획 전시를 통해서 과거의 봉제 산업의 사료들과 현재 봉제 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었고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봉제 산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역 연계 프로그램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 봉제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봉제 역사관. 역사 전시를 다룬다라고 할 때 그냥 통상적으로 프로그램은 뭐 전시장, 체험관, 뭐 그다음에 시금, 뭐 그다음에 기념품샵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이왕이면 뭔가 좀 여기만 있는 특별한 전시. 그러니까 뭐 전시라고 하면 전시장 1, 2, 3, 특별 전시, 상설 전시, 그다음에 뭐 강연장, 뭐 계단식 강의실, 뭐 회의실,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텐데
그런 것들 플러스 뭔가 특별한 전시. 나 같으면 여기서는 봉제 기법을 소개하는 그런 전시들이 뭐 여기는 뭐 대한민국 명장 서완성 뭐 이런 것처럼 뭔가 그 디자인보다도 재봉에 대한 봉제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뭐 어떤 기법과 사례, 실제 뭐 거기에 사용된 기구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가 나는 차별성을 갖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문화와 관련된 시설들을 계획을 할 때에는 거기에 필요한 공간들을 계획하는 것 플러스 거기에 좀 더 차별화된 어떤 용도를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난번 공모전 분석에서도 뭐 문화복합시설 이런 것들을 다룬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그 중에서도 뭐를 다루는 것이 좋겠다. 그 프로그램이 시설 전체를 커버하진 않더라도 이게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걸 포인트로 삼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요 봉제 역사관에서 봉제에 관련된 그런 좀 그래도 나름 구체적인 사실들을 좀 구경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유사한 사례를 기획할 때 좀 이런 태도들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는데 발표 못한 팀 이제 없죠? 그지? 응. 자,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저기 여러분들 그 질의응답서 회신서 온 거 그거 봤어요? 다들 읽어봤어? 네. 거기 일단 여러분들이 아직 뭔가 이게 본격적인 시작이 안 돼서 그 질의응답이 좀 체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한 큰 내용은 자료는 3월 19일 전후로 해서 뭐 제공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3월 19일이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뭐 이번 주에 이제 뭘 주겠다는 거니까 뭔가 구체적인 정보는 거기서 확인하면 될 거고 그다음에 사이트 범위를 어디까지로 삼을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남방직 그다음에 일신방직에다가 그 옆에 있는 뭐 어린이집이나 그 뭐였죠? 그 요양시설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할 수 있다라고 다루었고 바깥에까지 더 제한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도 여기 보면 응모자의 계획 방향에 따라서 계획 범위를 좁혀서 제한해도 됩니다라고도 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루어도 되고 그다음에 그 경계 바깥 예를 들면 뭐 도로의 축을 더 뽑아낸다든지 뭐 공원을 확장한다든지 뭐 건물 뭐 그런 것들은 괜찮다는 거고 반대로 거꾸로 좀 대지를 잘라 가지고 와도 괜찮겠다. 근데 그 자른다라고 했을 때 뭐 어린이집만 다룰게요. 이거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뭐랄까 최소한 3분의 1 정도 그래서 절반 정도 3분의 1 정도는 다루고 가야 하지 않을까 영역상으로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다음에 여기 질문도 몇 개 나왔었는데 뭐 주변에 개천을 활용해도 되느냐 이미 누구는 그 생각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죠? 주변 도로들도 뭐 연계를 생각한다든지 이러한 것들 안팎으로 좀 연계를 물리적으로 기능적으로 의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좀 두루두루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살려요 죽여요 어디까지 살려요 어디까지 죽여요에 대한 물음이 있는데 그건 전적으로 제안자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보존으로 갈래라고 하면 아마 새로운 디자인이 제약을 받을 것이고 필요 없는 거 다 걷어낼래라고 하면 보존에 조금 취약해질 것이고 그 적정선이 어디일 거냐라고 하는 거는 일관된 기준으로 정리하기는 어렵고 케이스 바이 케바케로 가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나 박 교수님하고 여러분들이 상의를 하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이 크기가 얼마나 한 거냐 규모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래서 좀 이해하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셉 다음 시간에 컨셉을 나눌 때에는 사이트의 얼마만큼의 영역에서 무엇을 하겠다. 그럼 이 정도 규모는 얼마만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이러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 이러한 프로그램 기존에 있던 시설과 어떤 점에서 의미가 연결될 수 있고 연결성이 있다. 뭐 이러한 방식으로 좀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뭐 오늘 요 질의응답 자료 보면서 그리고 뭐 답사 일정을 또 뭐 3월인가 뭐 언제로 잡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어요. 그거는 아마 좀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아마 내부도 뭐 다 데리고 들어갈 가능한 한 데리고 들어가야 되니까 가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마 거기 오면 이제 참가자들이 이제 거기 온 애들이 일단 의욕 있는 친구들이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좀 분위기 파악하러 그런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법규 관련해서는 그냥 참고만 해라. 법규 고민한 친구들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법규 공부했다는 거겠지. 자, 질의응답 관련해서 혹시 뭐 좀 뭐 확인이 필요한 부분 있어요? 뭐 이 정도는 문제 없겠지. 오히려 여러분들 지금 컨셉 잡는 게 더 바쁘지? 자, 그럼 마무리 할까요? 우리 뭐 빼먹은 거 있나? 지금 저희 그 수요일 날 음. 9시까지 그 뭐 101호랑 201호 반씩 쓰신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었는데 뭐 누가 어디로 가고 이런 거는 그냥 선착순으로 하나요? 어차피 발표 순서 지금 유포반은 발표 순서 미리 정하고요. 그럼 총 6팀이니까 앞에 3팀, 뒤에 3팀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할게요. 그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앞에 3팀은 101호로 오고 뒤에 3팀은 201호에서 모니터 켜고 뭐 같이 구경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텀 되면 통으로 다 바꿔서 쓰고 이렇게. 오케이? 네. 미리 순서 정해놔. 자, 그럼 뭐 이 정도 정리할까요? 밤늦게까지 고생했고요. 이걸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